다시 본격적인 어떤 법학에 관련된 이야기로는요, 앞 시간에 오늘 한 걸 보니까 불법행위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나가고, 그 다음에 물권법 전체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의미 등을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다시 우리는 리뷰를 해보죠. 크게 민법은 말할 때 보면 부지부시 중에 김보무관도 오늘은 아니었는데 한 번 나오던데 강학상 이런 말을 해요. 교과서 읽어볼 때도 나와요. 느낌은 알겠죠. 강학상. 뭐 강의하다 할 때의 강이고, 뭐 학문할 때 학인데, 뭐 어떤 공식적인 법전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뭐 쓰는 강학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강학상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 채권법에는 채권 총론과 강론,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이 있는, 이렇게 해서 크게 5 파트로 나눠 놓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제공되는 자료는 지금 한자를 가급적 먼저 쓰고 가로 속에 한글을 써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문 용어 같은 거는 이 자료 속에서 보면 지금 한번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5 파트예요. 과거 방식대로는 이게 한 학기, 이게 한 학기. 경우에 따라서는 물권법이 담보물권을 나눠서 한 학기 더 하는 식으로, 요게 원래 권이고 요게 약자라고 했죠. 뭐 한 학기 내지는 나눠서 한번 담보물권을 별도로, 담보물권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학기는 채권법 총론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한 학기는 채권법 강론을 가르쳐요. 이러면 2년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한 학기씩만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기존 법학부에서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거는 동시에 한 3학년 때 하든지 아니면 4학년 때 이런 식이에요. 친족상속법은 한 학기 한 학기씩 친족법 한 학기, 상속법 한 학기 할 수도 있고, 친족상속법을 문등그려서 한 학기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압축적으로 해도 5학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한 학기씩만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민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래의 수업은.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이런 관행을 그대로 1학년 1학기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민법 정치의 한 학기, 1학년 1학기에. 그 다음에 물권법을 1학년 2학기 하면서 채총을 또는 물권법을 이렇게 한 학기씩 하는 개념이긴 한데, 한 번만 하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민법 1과 민법 3이 1학년 1학기에 그냥 그다 해버리고, 1학년 2학기에 민법 2와 민법 4, 즉 뭐 물권법과 뭐 채권법 강론이 그다하고, 친족상속법은 뭐 2학년 2학기쯤에 해버리고 해서, 그게 파트는 5 파트지만 그게 5학기 정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3학기, 뭐 2학기, 거의 어떤 때는 1학년에 그냥 재산법은, 즉 친족상속법을 강학상 가족법이라고 하고, 이 앞에를 재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친족상속법은 조금 재산법에 비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덜해서 가르치는 경향이 좀 반드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데 그런 경향을 일단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법만 해도 그럼 4파트잖아요. 이 4파트가 4학기용이긴 하지만
1년 만에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로스쿨에서는. 그게 1학기에 2타임, 2학기에 2타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막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이.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의 지금 민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체제에서 민법 총칙이라는 총칙적인 거를 먼저 한번 선보이는 체제를 판택된 체계라고, 대륙법에서 독일법을 통해서 일본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총칙이 딱 있고 물권 채권으로 나누는 이런 체계예요. 물권 채권일 때 물권법의 한자는 이렇게 쓰고, 채권법은 요런데, 요 채라는 게 물에 대해서 대칭된다면 한자어로 뭐가 와야 될 것 같냐면 사람 인자가 와야 원래 대칭되는 거예요. 물권이라는 거, 채권이라는 권리의 두 축인 물권 채권을 앞에서 조금 설명 나오고, 또 여러분이 어서 책에서 읽었지만 물권은 물건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예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물건은 아까 1교시에 배웠지만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사람에 대해서 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나 배상하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의 중요한 구별 포인트는 물건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냐,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나냐. 그래서 물건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 대세효다, 사람에 대한 채권에 관한 것은 대인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어떤 기본적인 기본 개념에서의 구별, 이런 것 등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그럼 뭘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하냐면, 물건이라면 그럼 그런 개념 뭐 그런 얘기 나오려면 좀 더 대칭되고 확실하게 부각시켜 주려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참 좋을 뻔했냐면 인권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대칭 용어로 아까 물건에 대한 관계, 사람에 대한 관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용어를 안 써요. 오히려 인권은 오히려 그 물건에 대한 거에 사람 이런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또 어떤 의미로 써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인권 변호사 뭐 이런 거,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 용어를 만들 때 대단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무진장 많이 한 거예요. 원래 대칭은 인권이어야 되는데 인권이 또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걸 그 특성이나 그 개념을 정확히 묘사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잘 찾아줬냐면 중국 한자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용어를 잘 찾은 거예요. 뭐 슐, 채무, 뭐 독일어, 뭐 이런 등등 뭐 채권 채무 뭐 이런 거에서 그 원래의 그런 용어를 어떻게 우리가 용어로 만들어서 할 건가인데, 우리는 참 일본이 증오스럽게 맨날 하는 그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참 우리는 애증 관계에 애도 없고 뭐냐 증이잖아요, 증. 그리고 일본만 해도 어디 유럽 가고 이래도 다 유럽에서는 일본어 다, 요새는 이제 한국도 의상이 높아져서 한국말도 이렇게 다 제시되고 하지만 뭐 어느 시점까지는 일본 뭐 한국 사람 가봤자 너 일본 사람이냐 물어본다든지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배려되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외국 사람 그래도 동양이면 일본이고 한데, 그래도 일본을 무시하는 이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우리는 무조건 뭐 스포츠에도 이기잖아요, 일본에. 누가 우스개로 그래. 전 세계에서 최고, 이제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하여튼 기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무섭거나 큰 나라인 미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깽판 칠 수 있는 게 북쪽이고, 그다음에 제일 한때 또 인류 국가였던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든 일본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겨내는 나라가 우리야, 우리 남쪽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하여튼 좋든 싫든 일본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고민 끝에 이 채자라는 한자를 적절하게 여기다 써먹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내서 했을 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서 한 거를 살짝 컨닝한 셈이 됐는데,
그 좋은 용어를 딱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물권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대칭적인 것에서 이 채자가 나오고, 인권은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고 어떤 인권을 존중한다 이런 거로 쓰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그런 우스개로 해요. 왜 변호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명이 있는데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게 하나의 약간의 자유 직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유독 어떤 시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우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준 변호사, 이런 분들 훌륭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라고 지칭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좀 자조적으로 뭐 그 인권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존경이나 그런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주는데, 나머지 변호사는 좀 허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원래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인권을 수호하고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데, 우리는 변호사면서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그럼 인권 변호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만 인권 변호사면 우리는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돈만 쫓으니까 하고서 뭐 만들어낸 자조적인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물권 변호사다인데, 그것만 해도 느낌이 안 오니까 어떤 사람 그래도 이렇게 딱 대칭 용어로서는 물권이지만 인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발음이 비슷하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권 변호사다. 이권 변호사. 너는 인권 변호사고 우리는 이권 추구하는 변호사다. 뭐 그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이야기도 해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어떤 사명은 인권을 존중한다 했는데, 하여튼 이런 채권이란 용어는 아주 한자에서 잘 이렇게 뽑아낸 것 같아요. 사람과 관계에서 물권, 인권이라고 해야 대칭이 맞을 뻔했는데, 그런 이제 이런 판택된 체계이고, 그 다음에 가족법에서 친족 상속법. 상속법에 요새 최근에 뉴스 여러분 나오는 거 봤어요? 법이라는 것도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 봐야 될 때는 정답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더더욱 이제 로스쿨에서는 실무적인 교육이니까 그 정답을 판례만으로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이 시험 공부상은 그럴 수밖에 없고, 뭐 내가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판례가 정답이랄까 라는 것에서만 고착돼서 한다면 발전이 없고, 거기다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로스쿨적인 것에는 실무이고 판례인 것만 정답인데, 그럼 학설이나 이런 앞으로의 입법적인 방향 등에 대한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당장 목은 아니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 실무적인 교육의 로스쿨에서 의미 없다라고 100% 그렇게 말할 건 아니에요. 예컨대 발전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입법적인 방향,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지, 과거적인 정답적인 것만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같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기존의 학문적으로 연구자, 이론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로스쿨에서는 실무를 가리키는 것에서 그런 건 다 죽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상속에서도 여러분이 막 뉴스 나오잖아요. 기존에 누군가 사망자가 나오면 상속을 받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과 엄마가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데, 그 상속분은 배우자, 즉 아버지가 죽었다고 친다면 엄마가 0.5를 더 가산해서 가져가니까, 예를 들어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고 치면 1대 1대 아들, 딸이 1이라면 엄마는 거기다 0.5를 더해서 1대 1대 1.5가 되는 상속의 이 분이 정해지는 이 현행제도가, 그런데 그 배우자한테 50%를 먼저 떼주고 나서 나머지 갖고 1대 1대 1.5로 해라 라는 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돼서 그쪽으로 지금 이제 입법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런 뉴스를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래서 친족상속법에서도 그런 지금 뭐 하나 현안이 나오는데, 다시 돌아서 본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로스쿨 온 것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왔지만,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 뭐 아쉽달까 불만을 말한다면, 연구자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거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로스쿨 왔어도 연구자 이런 쪽의 생각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사적이랄까 아니면 수업 중에도 가끔가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뭔가 과도기, 그러니까 로스쿨도 아직 안정적인 게 아닌 상태에 과도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과도적인 상황을 이제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는 것이 되는 시점에서 이르렀는데도 아직 연구자가 어떻게 교육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금 이 보관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해당 로스쿨에 따라서는 종래의 일반 대학원의 법학교육, 그다음에 로스쿨류의 실무적 교육 말고 미국식의 SJD라고 해서 실무 박사 과정 같은 것을 두고 있는 학교가 조금씩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완벽한 이론가가 아니고 그냥 실무자한테 조금 실무적인 의미에서 완벽한 이론 연구자가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박사 학위를 주는, 그러니까 법학 박사가 아니라 법무 박사인, 여러분이 로스쿨 되면 석사 과정이긴 한데 대학원 과정인데 법학 석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법무 석사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하고 법무하고는 조금 뉘앙스 알겠죠. 법무는 약간 실무적인 거고 이론적이 아닌 느낌이 들고, 법학은 이제 종래의 의미의 석박사 할 때, 근데 여러분한테 법무 석사가 주죠. 그러니까 미국식의 로스쿨을 나왔을 때, JD라는 게 그 법무 석사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도 닥터, 박사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아니다. 체제가, 어떤 교육 체제가, 그거는 미국 로스쿨은 학부를 나온 사람이 로스쿨 가긴 하지만 그 자체가 그렇다고 또 우리식의 완벽한 박사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박사로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미국의 로스쿨 3년 과정 나온 것은 JD라는 코스의 학위를 받은 것이고 정확히는 우리의 박사로 볼 수는 없다, 그런 거죠. 미국식에서도 또 석사급에 해당하는 게 LLM 코스가 있고 SJD 코스가 있는데, 그런 SJD 코스를 우리가 지금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그것은 이름 법무 박사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의 LLM 코스는 1년 과정인데, 특히 외국인을 위한 LLM 코스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떤 재원적인 학교 운영의 차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그것을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막 100여 명씩 거느리고 하는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 LLM은 그 자기네 국가에서 법률 자격이, 변호사 자격 같은 게 있는 경우에 미국에서 속성적으로 미국 법에 대해서 한 1년 코스로 배우게 해주고 석사 학위급의 이런 것을 주고, 특히 LLM을 마치면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바시험을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JD 과정 3년을 안 거치고, 그 다음에 JD 과정은 완전히 외국인이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LLM보다는 오히려 과정상은 JD 과정이 좀 더 낮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공부량이나 어떤 그 경쟁하는 학생급은 훨씬 벅찬 이런 과정으로 위치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오히려 외국인끼리 하는 LLM이 뭐 그 자체가 외국에서 이미 자격을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이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미국 법의 어떤 1년 정도의 속성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코스가 오히려 더 이제 기간이나 어떤 경쟁적인 면에서 편하달까, 쉬우니까, 용이하니까 그런 코스가 더 이쪽서는 선호되는 코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서 가서 JD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독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코스상으로는 전 단계 코스지만 LLM은 그냥 어떻게 본다면 기간상이나 어떤 이 경쟁적인 법학 지식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LLM이 더 좀 편할 거예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뭐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학문적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 즉 법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여러분은 지금 실무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게 뭐 거의 100%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정답적인 것만 이제 취득하고 시험 보기도 급하긴 하지만 그런 입법적인 앞으로의 전개 이런 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침 여기 상속 관련
뭐 최근에 입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판덱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종래는 이런 순서로 가르쳤는데 로스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민법 총칙과 채권법을 엮어서 가르쳐요. 계약을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민총에 슐트는 채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칭되는 게 채무니까 채무법이 결국 채권법이 되는 거예요. 독일어 채무에 해당하는 건데 채권 채무할 때 이 민법 총칙에서 예를 들어 법률행위를 여러분이 배웠죠. 그럼 법률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를 전제로 해서 법률행위 속에 이제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다. 뭐 이런 걸 지금 배웠네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막 이런 걸 배우는데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두 개를 좀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채권법에서 계약법, 아까 전형계약 14개의 전형적인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끌어서 어차피 상황을 설명하려면 완전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판덱텐 체계니까 총칙적으로 추상적으로 앞에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아니한 채 조문적으로는 배치를 했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와닿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결합시켜서 강의하는 이런 식의 이 로스쿨들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컨대 매매계약 같은 얘기를 예로 막 얘기해야 되니까 임대차 같은 이야기가 막 이 상황을 설명하려면 등장하니까 돈 빌려준 소비대차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이런 계약 얘기를 이쪽에 법률행위라는 총칙에서 이렇게 엑기스로 일반론으로 뽑아서 조문을 배치했던 것을 그 해당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예로서 그 계약법적인 얘기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아예 의도해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존 판덱텐에서의 뭐 총칙만 딱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엮어서 가르치는 이런 학교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개념을 잡아가 보세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보면 권리, 의무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권리를 설명하고 의무를 설명하려면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 어떤 물건, 이 펜을 1,000원에 팔기로 했다라는 매매계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어떤 권리를 가져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겨요. 그 물건값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생겨요? 그 자기가 사기로 한 계약에 따른 그 물건을 넘겨달라고 그 재산을 나한테 이전하라는 재산권 이전 권리, 받을 권리, 즉 매도인은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신 어떤 의무가 있어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런 권리 의무를 설명하려면 이런 거를 안 갖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떤 채권을 갖느냐, 매수인의 입장에서 어떤 채권을 갖느냐.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가로 어우러졌으니까 어제 배운 용어로 뭐예요? 그게 쌍무, 서로 쌍에 대칭되는 건데 한자로 썼으니까 뭐였었어요? 쌍에 대칭되는 게. 반대되는 게 쌍무계약에. 편무. 편은 뭐예요? 편모스라에 자랐다 할 때 그 편이잖아요. 한쪽.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그러니까 뭐예요? 쌍무계약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라고 또 다른 분류에 의해서는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유상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둘이 대가를 주고받잖아요. 유상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쌍무계약, 유상계약이에요. 그럼 쌍무계약은 어떤 특징으로 나중에 또 연결되면서 관련 개념이 나오면 동시이행항변, 동시이행항변 뭐 이런 게 이제 막 나와요. 실체법, 소송법에서. 느낌은 어떤 거겠어요? 동시이행이니까. 네가 나한테 하기 전까지 적어도 같이 양쪽이 동시로 해야 되지 나만 돈 줬다가 물건 못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거랑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물건 줬다 돈 못 받을지 모르고 어쩌고 뭐예요? 물건 줬다가 대금 못 받을 아니, 맞나? 지금 뭔가 하여튼 그게 먼저 누가 했다가 좀 불안하잖아요. 뭔가 이게 동시에 돼야지 이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 이런 거하고 연결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항변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용어가 나오는데 항변은 느낌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반대 주장을 막 하면서 버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항변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가 주기 전까지 나도 못 주겠다라고 방어를 펼친다. 이런 느낌에 쓸 때 나오는 용어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매매가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런 관계가 돼요. 이해되겠죠? 그럼 매매계약이 딱 체결되면 낙성계약이라고 또 하나 계약에서 아까 유상, 쌍무, 낙성 이제 또 낙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낙성에 대칭되는 건 또 뭐예요? 낙성에 대칭되는 것은 나는 9시에 유일하게 일찍 가는 날이 있다고 그랬죠. 일요일 날 개콘 보러 가요. 낙성에 반대되는 말 너무 내가 황당하게 지금 유추시키면서 뭔가 웃기려고 했는데 실패할 것 같은데 요물 하는 개콘에 보면 하나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성실해서 개콘 안 보는 성실해서 하면 개콘을 봐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봐야 되는데 뭐 응답하라 1994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응답하라 1994도 나도 의미가 있는데 내가 교수돼서 거길 처음 만난 애들이 그 학번인데 요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틀려요. 거기서 말하는 요물은 뭐냐? 요괴랄까? 나를 들었다 놨다 맞나? 들었다 놨다는 무슨 노래도 있나? 거기 시그널 음악처럼 쓰던데 요물 하면서 들었다 놨다 이제 웃기려다 실패했네. 그 의미는 아닌데 요물 계약이 대칭 용어예요. 요물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성 계약에 대해서 요물 그러니까 요물은 뭐예요? 뭐가 그 계약의 자체에 뭔가 물건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좀 아까 낙성 계약은 그냥 계약으로만 되면 돼요. 실제 해야 되는 것은 그 계약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어요. 계약은 그냥 말로 또는 서면으로 나 샀다, 나 팔겠다 라고만 하면 되지 거기서 막 물건이 진짜 그 자체로 왔다 갔다까지 해야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돈 받을 권리 그 대상 매매 계약이 체결된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 등이 이제 사후에 벌어지는 거지 그 자체가 딱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냥 낙성. 그러니까 락은 뭐냐면 약속하다 승낙하다의 락이에요. 성은 뭐예요? 그 자체로 성립한다. 한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물하고 지금 대칭되는 느낌 알겠어요? 요물은 진짜 막 뭔가 물리적인 뭐가 같이 있어야 그게 성립되는 것까지 되는 건데 낙성은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의사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물건이 막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도 되는 거다의 의미일 때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그 대칭계약이 요물계약. 매매계약은 낙성이라는 말이죠. 그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추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즉 뭐예요? 내가 계약은 전형계약 중에 두 타입으로 굳이 구별한다면 뭐와 뭐로 한다? 매매형 계약과 대차형 계약이 있다라고 했죠. 매매형 계약과 대차형 계약에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등이 있다고 했죠. 매매형 계약은 매매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매매형의 대표 주자로서 이런 쌍무, 그다음에 유상, 낙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목적 그 팔기로 했던 물건에 대해서 이전을 해달라는 권리를 갖게 돼서 그게 권리 의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 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시작을 해요. 민법 총칙이. 우리가 총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 이 사이에 권리를 가진다. 뭐 이렇게 나와서 그게 권리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반대 국면이 의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민총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올 거야, 아마. 그럼 거기서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설명을 하지만 항상 뭔가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예외적이랄까 특수한 이런 상황의 설명이 이제 막 논란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는 물론 그게 제일 일반적이고 제일 뭐 원본적인 거지만 실제 싸움은 어디서 나겠어요. 그거 엇비슷한 한계치 같은 데서 싸움이 되지, 누가 봐도 사람인데 너는 요물같이 생겨서 사람 아니라고 뭐 또 썰렁한데 그런 거 갖고는 싸움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그 이미 정해지고 그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논외로 치는 거고, 거기에서는 뭔가 뭐 그거 갖고 뭐 다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럼 너무나 명확가나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겠어요? 약간 사람인데 막 사람의 그 한계점 같은데 막 태어나려고 하는 막 이런 시점 갖고 싸움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럼 죽으려는 순간에는 어디서 또 싸움이 나겠어요? 어? 막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막 그런 거에 어디 한계 시점에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교과서 읽다 보면 항상 이제 문제는 뭐 사람 자체 놓고서 물어보는 류의 문제는 또 이제 그건 갖고 오히려 어디 이제 계약을 놓고서 거기서 또 뭐 발생하는 문제 갖고는 물어볼지언정 그 권리 의무 주체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딱 막 27살짜리 제대로 된 사람 갖고는 문제가 그 자체 문제가 안 나오고 어디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서. 막 태어나려는 시점하고 또 한편은 어디 막 죽으려는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읽다 보면 거기까지는 지금 뭐가 급한 나머지 이제 공부를 민총을 했었으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뭔가 좀 해봤단 말이죠. 뭐가 하나 막 나오면 거기서부터 벌써 뭐 내가 저번 때 또 말도 안 되게 이제 비유했지만 막 책 나름대로 열심히 읽으려다가 막 좀 짜증나면서 무슨 학설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어디였었어요. 태아에 걸리는 게 막 그런 거 하나 막 거기서 뭐 조금 갑자기 이제 그런 게 흥미있는 경우 이과 출신들은 흥미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민법이 사실은 재밌어요. 민법이 대단히 이 논리적이라 재밌어요. 내가 볼 때 민법 재밌어 할 사람이 이거 적성이 맞으면 재밌어 해요. 경우에 따라서 공법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논리적이라든지 이과적 베이스인 사람은 적어도 민법은 재밌어 해요. 이과적 베이스 갖고 있으면. 그거는 사람 따라서 공법이 더 낫다고 하는데 보통 공법은 약간 더 조금 굳이 말한다면 암기적이랄까 억지로 하는 요소가 조금 더 분량이나 중요도는 민법이고 어려운 건 민법이 어려운데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약간 억지로 하는 느낌이 그쪽이 좀 더 세요. 공법이. 민법을 이렇게 보면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납득이 돼요. 자기가. 분량이나 이게 정치하고 어려워서 그렇지 그 자기가 납득하는 이 과정은 공법보다 이게 더 받아들이기 쉽다는 게 일반론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공법이 더 낫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 민법서 그 호기가 뭔가 복잡해지는 문제 처음이에요. 그 앞에도 무슨 막 되게 추상적인 얘기 나오지만 그건 뭐 어떻게 본다면 막 당장 뭐 이렇게 분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무슨 법의 일반 이론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케이스 비슷하게 하면서 막 약간 실감 나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태아에 걸리는 게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또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 갖고는 뭐가 나요? 언제 과연 죽는 거냐? 하면서 이제 뭐 심장박동이 죽는 거냐? 뇌사가 죽는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거기 또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해. 나는 그래서 저번 때 뭐 또 얘기도 뭐 했어요. 당연히 그건 아닌 건데 내가 약간 임팩트 있게 얘기하려고 난 동물도 혹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그냥
이렇게 내리에 오래 남게 하려고 했지 실은 아니다라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동물은 아닌 거죠. 사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럼 사람은 이렇게 권리 의무를 태어나면서 갖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한계치가 뭐 있어요? 물론 사람이긴 한데 외국 사람은 또 이거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거기 또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치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까지 나가니까 또 우리는 뭐 하나 특수 상황이 있어요. 뭐 하나. 외국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또 완전 외국도 아니고 뭐가 하나 이상한 이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현재까지도.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있는 주민이 너 우리의 지금 말하는 사람급의 이게 외국인급으로 도외시할 거냐? 우리의 나와 똑같은 하나의 되느냐? 이런 게 또 생각해요. 된다고 하죠. 더더욱 헌법적인 규정상 대한민국 영토는 지금 북한의 그 영토까지가 다 영토니까 국민이니까 사실상은 국가가 나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국가 영토가 거기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적인 거와 법적인 것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데 그럼 북쪽에 있는 그래서 거기 민법 총칙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문제가 퍼졌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 전쟁 6.25 때 남쪽으로 왔어요. 결혼했던 아버지가 뭔가 급해서 아버지만 하고 가족을 남겨두고 왔어요.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상당히 일궜어요. 근데 요새 이제 최근 한 10년 전에 북한도 나름대로 연락되고 가족들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중국을 통하든 미국을 통하든. 근데 이 북한에 남겨져 있던 가족이 여기랑 어떻게 그런 정보 내지 연락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무슨 문제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게 없었던 거라면 아까 1대1 대 1.5 등등은 누구끼리 따지면 돼요. 정상적인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그 아들, 한국에 있는 아들 북한에 외국에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한국서는 새로 재혼을 해서 자식이 있지만 이 아버지의 북쪽에 있던 원래 자식들은 엄마는 지금 현재 엄마하고는 틀리지만 그쪽 엄마하고 가족 남겨놨을 때 이 사람들이 상속분 달라는 거예요. 상속분.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우리 상속법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들이 그런 권리 의무를 갖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 민법 총칙 읽다 보면 거기 처음부터 이제 약간 막 학설 막 이런 게 난관에 부딪히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이 뒤 얘기 등을 막 알고 있으면서 상황이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그게 흥미도 더 유발되고 자연스러워지는데 지금 판택된 체계에서는 일단 그 총칙적인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둘러싸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사망에서 또 아까 뭐 내사설이 진짜 사망에 있어서 심장이 박동이 정지돼야 되는데 이 내사 갖고는 안 되는데 장기 이식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뭐 내사도 뭐 사망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등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동시 사망 추정 뭐 이런 거 혹시 읽다 보면 봤어요? 이게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을 해요. 어떤 의난으로 인해서 사망의 선으로 확인할 필요 없어요. 배가 그냥 폴락 빠졌다든지 비행기가 그냥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타고 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었느냐 아들이 먼저 죽었느냐 뭐 대습상속 같은 개념이 또 나와서 사실상은 이제 또 차이가 있냐 없냐를 다시 한번 또 되따져봐야겠지만 이게 앞사람이 죽고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상속받는다 해서 이게 누가 먼저 죽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사고 같은 게 비행기 같은 사고 배 같은 게 그냥 확 빠졌는데 실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좀 안 됐죠. 그 사람들은 안 됐지만 죽는 것도 약간 시차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지. 누가 먼저 죽었는지 누가 아주 제가 좀 우스개로 비하해서 뭐지만 숨 오래 쉬는 사람이
조금 늦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똑같은 막 그 압박이나 숨 못 쉬는 상황이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등등에 이게 권리 의무 관계가 틀려져요. 잘못하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가 하는데, 다행히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라는 게 하나 조문이 있어요. 추정이에요. 여러분이 또 여기서 조금 이야기는 빠져서 이제 계속 용어 사용을 또 이제 또 한편 익혀나가야 돼요. 아까 내가 선의 악의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이 선의 악의를 일반적으로 받을 때는 선의는 뭐 착한, 옳은, 착한 뭐 이런 거가, 악의는 나쁜 뜻 뭐 이런 거라고 언뜻 한자어적인 한자는 뭐 못 쓸지언정 느낌은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딱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선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의는 선의로 뭘 했다, 착한 마음 뭐 이런 거로 받아들이면 잘 이렇게 딱 안 다가와요. 악의는 이제 나쁜 쪽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법에서 선의, 악의. 선의는 이제 언제 막 그런 용어가 난무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막 난무해요. 이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펼쳐졌는데 이 행위에 뭐 펼쳐진 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뒤집으려고 하는데, 이걸 영문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걸 뒤집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 이럴 때 쓰잖아요. 영문도 모르는 사람. 그게 선의의 제3자예요. 그러니까 선의 악의할 때의 선의는 어떤 의미다?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받아들이는 어감하고로 받아들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의 악의할 때는 선의는 모르는 거고, 악의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한테까지는 대항할 수 있냐 없냐에서 배려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터질지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 문제를 깔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 그게 선이야. 그 입장에서 몰랐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갑자기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뒤집는 것을, 너도 뒤집는 것에 따라서 뭔가 이제 엉망진창이 돼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터진 것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그때의 선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해되겠죠? 그런 실제 와닿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잘 안 잡히니까 내가 정리해 준다면, 선의는 모르는 거, 악의는 아는 거예요. 여기 하나 추정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추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와요. A라는 사실이 있으면 그렇게 추정한다예요. 추정한다라는 거는 뭔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동시사망의 추정에 선우를 파헤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비행기가 그냥 추락하면서 누가 먼저 죽었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상황인 것을, 끼고 있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따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동일한 위난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조문을 하나 뒀어요. 그렇지만 추정은 뭐예요? 증명해낼 수 있으면 아닌 것으로 가면 돼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파헤쳤더니 이런 게 나왔다고 쳐봐요. 어쩔 수 없었는데 그 무슨 수천 메모에 둘이 막 하면서, 뭐 그것도 남 막 주는 이런 거 갖고 하려니까 좀 예를 들려면 좀 이렇게 코믹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그래서 그래. 옆에 아들하고 아버지인데, 아들이 확실히 뭐 먼저 죽었다든지 뒤늦게 죽었다든지 같은 게 메모에 뭐 남기면서 얘는 이미 죽어 뭐 옆에 그 말하기가 좀 웃기네.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죽어서 지금 나동갈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곧 죽을 거지만 뭐 비참한 그래도 그 메모를 남기고 막 이런 게 나중에 뒤졌더니 뭐 흔적에서 나왔다든지, 뭐 그 분명히 뭐예요? 확실히 아들이 먼저 죽고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막 서로 막 아비규환인데, 그래서 아들이 어디 갔나 찾아봤는데 자기가 한 10분 동안 찾아서 헤맸는데 이미 아들은 싸늘한 뭐로 있었다라는 게 한 번 있었다고 치면 분명히 10분 전에 죽은 거잖아요. 자기는 적어도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예를 들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시간적인 의미 있는 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먼저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게 만약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밝혀낼 수 있으면, 증명해낼 수 있으면 번복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A라는 사실이 있다라면 이렇게 B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식의 조문이 많아요. 추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사명의 추정은 일단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면 아닌 것을 네가 따져내라. 그러면 그렇게 따진 대로 해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그런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이런 케이스에서 따져낼 수 없다면 다 같이 같은 타임에 죽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추정에 대칭되는 용어로 간주한다가 있어요. 간주한다. 또 다른 용어로는 의제한다라고 해요. 의제한다. 또는 법전 용어는 본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본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간주한다, 본다. 간주한다가 한자어고 본다 또는 의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해놨네요. 추정과 간주. 글씨가 좀 작는데 이게 대칭 용어로 알아둬야 돼요. 동시사망의 추정이에요. 죽는 단계에서 뭔가 지금 한계 시점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한계 시점 얘기는 아닌데 죽는 거 비슷하게 뭔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또 하나 있어요. 뭔가 사라져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안 나타나요. 몇 년간. 근데 뭔가 그 후속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죽었다는 그것은 뭐 시체나 자기네가 뭐 장례 치르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소식도 없어요. 요새 같은 때야 뭐 핸드폰,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또 삼면이 바다라서 외국 같은 데 갈 때 철저하게 이런 어떤 출입국에 심사가 있어서 그러기 힘든데 그게 막 터진 이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냥 몇 년 안 나타나다가 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게 후속적인 처리가 참 애매해질 때 뭐 제도가 하나 있냐면 죽는 거와 관련돼서 실종선고 제도가 있어요. 실종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처음에 민총 읽을 때 막 그런 얘기를 읽어요. 그래서 실종선고라는 게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선고는 법이 어떤 관청에 우리가 이런 상황 몇 년간 없어지고 뭐 이거 도저히 소식도 없고 해서 뭔가 후속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죽은 거 비슷하게 뭔가 마무리를 져야 될 이런 판국에서 실종선고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조문을 보면 법원이 이렇게 실종선고를 선고를 해줘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해주는데 27조에 보면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네요. 그래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선고가 되면 어떻게 보냐면 아까 사망과 관련돼서 언저리에 지금 우리가 얘기를 이번에 하는 와중에 실종선고를 하는데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주문이 있어요. 28조 민법 총칙 민법 주문 28조에 보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 본다가 간주, 의제, 본다 이거예요. 그럼 추정과 본다의 차이는 간주의 차이는 뭐냐? 추정은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해서 아닌 것으로 가는데 본다는 추정보다 더 막 센 거예요. 느낌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굳어져요. 그렇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를 하려면 예컨대 실종선고 경우는 실종선고를 선고받은 것 자체를 취소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이래가지고 죽은 증거로 처리하려고 막 그것으로 해서 실종선고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나타났다든지 이러면 죽은 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망한 것을 본다가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나타났으니까 실종선고를 안 받았으면 모를까 받아놨는데 우리끼리 살은 것으로 다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종선고 받았던 걸 취소시켜 놔야 돼. 그러니까 간주는 그걸 번복하려면 뒤집으려면 그 취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한 것을. 추정은 증명을 해서 아니면 되는 거예요. 증명해서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실종선고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났으면 증명이 나타난 것만으로 증명해 뭐 하는데 큰 부족함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망 아닌 것으로 가느냐? 추정해오는 그렇게 해서 증명해서 사망 아닌 것으로 되지만 이 간주는 아예 취소까지 시켜야 돼요. 법원에 다시 실종선고를 취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간주라는 효과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다시 조금씩 지금 해 나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권리 의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권리 능력,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의무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점프해서 소송에서 그런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매매계약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판 사람은 물건 넘겨줬는데 산 사람이 뭔가 트집 잡고 대금을 다 안 치러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치르겠죠. 그러니까 판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대금 다 안 치르냐, 뭐 잔대금 내지는 하여튼 뭐 풀 모든 대금인지 대금 달라라는 것을 부득이 법원에 심판을 구해서 판결 절차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 돈 받을 권리가 있다, 매매대금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분쟁에서 소송이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 그럼 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때 누가 그럼 소송을 적극적으로 내느냐? 그 매도인의 입장에서 물건은 넘겨줬는데 대금을 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원고가 돼서 피고는 그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을 자기가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는 거죠. 그 소송이라는 것은 그 주장하는 권리를 확정해주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법에서는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데 이게 권리의무 관계에서 트러블이 나오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확정받기 위한 게 재판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적극적 당사자가 되는 게 원고고, 피고, 소극적 당사자로 몰리는 사람이 피고고. 그럼 이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소송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권리 능력에 대칭되는 절차법의 개념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래요.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법에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소송 등의 절차에서는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아까 내가 사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동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약간 우스개로 옆집 개 고양이를 차고 옆집서는 주인은 피해 입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스스로 사람 주인으로서 슬픈 마음이라든지 뭐 극단적으로 보면 강아지값, 개값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그런 거는 인정되겠지만, 극단적으로 내가 그 강아지라든지 개 자체가 나 손해 입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내가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 그게 이제 소송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강아지가 개가 강아지 자체 입장에서 원고가 강아지 이름이 뭐, 강아지 혹시 키워요? 강아지 키워? 집에? 강아지 키워? 나랑 비슷하네. 누구 뭐 이렇게 강아지 애완견 뭐 키워요? 왜 죽었다고 하니까 슬퍼서 안 하나? 강아지 키워요? 보통 뭐 있던데. 그게 뭐 야옹이라고 합시다. 그 고양이 이름을 야옹이. 그럼 원고에 야옹이가 나와요. 그럼 누가 봐도 뭐 강아지인지 아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을 사람 이름처럼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 이름처럼 졌다고 쳐봐요. 뭐 그럴싸하게. 홍길동이라고 강아지 고양이 이름을 썼다고 하면 원고로 홍길동이 나오면 언뜻 봐서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모른 채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죠. 사람이 실제는 아니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송에서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것이 분쟁을 절차로 할 때는 권리가 있지 않으면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해줘서 권리를 확정해주는 이 분쟁 해결 절차에서 너가 그렇게 받을 권리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는 너 돈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분쟁을, 권리 의무를 확정해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 그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한테 뭐 권리가 있다라고 분쟁을 해결해 주겠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가냐면 실제 근데 소송을 나와요. 외국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나왔어요. 도롱뇽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했어요. 도롱뇽이. 왜 했냐면 여러분 KTX가 부산까지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옛날에 무슨 어떤 스님이 막 단식 노동하고 터널 뚫는데 천성산 터널 못 뚫게 하는데 막 이런 게 있어. 그때 특이하게 원고가 이제 뭐 있었었는데 여러 등장하는데
그건 정식의 민사소송 자체에 있어서 보전처분, 가처분, 그 터널 착공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이었는데 누가 주체가 됐냐면 주체 중에 하나가 됐냐면 도롱뇽이 주체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도롱뇽이 등장해서 터널 뚫지 못하게 착공 못하게 하는 소송의 신청자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동물도 권리의무에 주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이 그럼 이 도롱뇽이 어떤 식으로 터널 뚫으면 안 된다고 막 밀고 나왔어요. 자기 막 서식지 같은 게 막 자연환경이 황폐화된다 이거에 터널을 뚫면. 그래서 자기가 서식지가 막 파괴되면서 피해를 입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 동물이니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것의 표리일체 관계에서 이 동물, 이 도롱뇽이 갖고 있는 우리가 분쟁으로 해결해 줄 권리가 설사 도롱뇽이 사람이라고 될 수 있다고 쳐도 피해받고 있는 권리가 뭐가 권리를 피해를 입고 있어요? 도롱뇽이? 그러니까 그 피고는 누구예요? 도로를 지금 막 하려는 도로공사 이런 데가 피고인데 도로공사에 대해서 이 도롱뇽이 뭐 주체가 될 수 있느냐면 좀 진짜 변론으로 하고 뭔가 권리가 있는 걸 전제로 지금 그 권리를 확보해서 그것을 갖다가 쟁취하려고 할 텐데 도롱뇽의 권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임대차에서는 무슨 권리가 있었어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 채권이 있었잖아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목적물을 받을 권리, 만약 안 줬다면 그런 재산권 이전 의무에 대해서 요청하는 권리 채권이 있었잖아요. 그럼 도롱뇽은 설사 뭐 주체가 되냐는 별도로 따져도 무슨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도롱뇽. 소송을 하려니까 일단 주체가 되느냐도 문제가 있는데 네가 그럼 뭐를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도로공사한테 지금 착공을 금지하라는 거야, 터널을. 그럼 아까 조금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 사람 도롱뇽이 억울해하면서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서식지 막 이런 환경. 거기서 무슨 권리를 이 사람이 주장하겠어요? 응? 도롱뇽이 뭐를 점유하고 있어? 땅? 자기 땅은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점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표리일체 관계인데 동물이니까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와 결국 연결되는데 뭐 하여튼 뭐 점유를 해왔다. 그러니까 소유 개념은 아니고 점유 자체. 사실상 지배를 해왔다. 근데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주체가 사람 아니면 이게 개념을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게 표리일체로 지금 주체가 될 수 있느냐랑 연결되는데 환경권 같은 걸 주장한 거야. 이 도롱뇽이. 환경권. 자기 서식지 뭐 이런. 근데 환경권은 그럼 권리로서 인정되느냐? 그 환경 자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움에서 그것이 약간 구체화된 권리 등이 뭐가 있어요? 일조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추상적인 게 환경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권리는 그럼 구체적인 권리도 아닌 추상적인 이런 거 갖고 하니까 뭐도 문제가 돼요. 설사 주체는 인정, 물론 그 지금 말했듯이 주체와 그런 권리가 있느냐가 표리일체이긴 한데 하여튼 일단 변론으로 했을 때 이 권리를 생각해 볼 때 무슨 권리, 환경권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이 도롱뇽이 주장하는 그 단계에서는. 근데 환경권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헌법상 환경권이 프로그램 규정이냐, 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헌법에 가서는 이게 추상적 규정이냐, 이게 구체적 권리냐. 헌법에 뭐 직업 선택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것이 이제 개인의 권리로 막 나타나는데 환경권 같은 그런 권리가 이제 일조권 이런 것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권리로 우리가 이제 막 나타나요. 법에 명백히 없어도. 근데 그런 자연 생물의 추상적인 환경,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구체화해서 권리라고 할 거냐 부분 써도 난관에 부닥쳐요. 그래서 그거는 표리일체의 관계에서 동물이니까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그것이 표리 관계, 표리일체, 그러니까 표리적인 관계라는 게 뭔지 알겠죠? 앞면과 뒷면의 관계. 그것의 뒷면에는 그런 권리가 뭐가 있느냐라는 데서 마땅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물이니까 없는 거죠. 동물이니까 없는 거죠.
만약 그게 아까 사람 했으면 점유권 뭐 이런 거라도 혹시 해볼 판인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권리 의무의 주체의 측면에서 동물은 안 되는, 자연물은 안 되는 건데 또 한편 뒤집어서 보면 마땅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에 대해서 그런 마땅한 권리가 없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그런 권리 의무에 있어서의 능력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능력 다음에 저번 때 행위 능력, 책임 능력을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면 다시 이제 책임 능력에서는 이제는 계약법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이제 가서 설명이 또 차용돼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불법행위법은 계약의 다음에 법정 채권 관계라는 용어를 써요. 법정 채권 채무 관계. 법정이란 말은 항상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아까 법정이 한번 언뜻 나왔는데 아까는 뭘 때 대칭했냐면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하고 또 하나 대칭되는 게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이거 대칭 하나 나왔죠. 그때 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건 뭐예요? 어떤 본인의 의도하에 뭔가 행위를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에 따른 거죠. 거기서는 뭐 임의냐 법정이냐 말을 안 쓰는데 법률 행위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 어떤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의 이전에 있었던 건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망 같은 것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법률의 규정에 상속이라는 상속법에 가서 보면 사망을 하면 그 사람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한테 포괄적으로 이게 이전하는, 승계되는 그 규정이 하나 있어요. 정확히 조문은 뭐 900 몇 조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한테 넘어가면 그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한 거예요. 물권 변동이 일어난 거죠. 물권이라는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났죠. 이전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칭되는 아까 1교시 수업 중에 대칭되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대칭돼서 썼죠. 법률의 규정은 지금 법률의 규정, 그게 법정인데 그렇다면 그 앞에 법률 행위가 우리가 좀 아까 말하려는 임의에 해당한다라고 일단 이해해보면 된다는 거죠. 법률 행위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펼치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때 법률의 규정은 마저 설명한다면 상속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죠. 상속이 일어나면 그거는 어떤 적극적인 뭐 서로 간의 의사의 뭐 이 교류가 있어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온 게 아니에요. 상속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권리가 이전이 돼요. 물론 의무도 이전이 돼요. 그랬을 때 그건 법률 행위는 아니고 사망이라는 피상속인의, 즉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것에 의해서 민법의 친족상속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아들로 대물림이 되는 거죠. 되겠죠? 물론 의무도 대물림되고 권리도 대물림되고 그런 민법의 친족상속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때 법률의 규정이 나오는데 지금 다시 법정 채권이라는 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뭐였었어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정 채권 채무. 부당이득과 사무관리, 그 다음에 불법행위까지. 이게 대표적인 채권법 강론에서 채권법 강론을 또 한 학기 만에 다 못해서 나눈다면 어떻게 주로 나누냐면 계약이 하나 있고 나머지가 법정 채권 관계로 나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 하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게 한 파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채권법에 가서 조문을 보면 채권법의 강론에 가서 보면 전형계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챕터에 사무관리가 나오고 한 챕터 제3장 채권법의 제3장 나오고 제4장이 부당이득이 나오고 제5장이 불법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불법행위 첫 조문이 750조의 그 조문이 시작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채권법의 강론의 구조는 계약이 있고 그렇게 전형계약 14개가 나오고, 그랬을 때 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어떤 불법행위 할 때 계속 앞에 설명하지만 그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 청구와 휴대폰 부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다르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앞에는 고용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가 있죠. 고용한 사람은 그 쓴 노무자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노무자는 일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나오는 아까 매매 계약에서 나오는 관계와 마찬가지죠. 한편 불법행위는 휴대폰 파손할 때는 둘이 뭐 휴대폰 어떻게 한 전제가 없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건 법정채권으로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 등장하는 개념이 책임능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펼칠 수 있는 행위능력,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책임능력은 불법행위를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는 19살이면 19살이라고 딱 정한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대단히 이 조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낮아져요. 9살, 10살 정도는 괜찮은데 한 11살, 12살 되면 이건 어느 정도 요새는 중학생이 더 담배 많이 펴요. 혹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생은 오히려 담배 안 피더라고요, 요새. 우리 집 앞에 그 중학교가 있는데 이놈들이 아침에 와서 공원에서 담배 피고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보통 사람들 말 못하는데 뭐 그냥 버젓이 담배 피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안 피는 것 같은데 중학생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책임능력 등의 얘기를 하면서 불법행위 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불법행위 민법 750조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을 이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확히 조문은 여기 보면 있는지 모르겠다. 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건 중에 하나가 고의 또는 과실이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엊그제 그림 그려줬듯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책임 능력이 없다면,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에 연령적으로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뭐 9살짜리고 설사 성인이더라도 뭐 심신이 좀 막 이렇게 제대로 작동 못하는 뭐 이런 케이스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자기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책임 조각 사유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책임 무능력이나 책임 조각 사유 같은 게 없어야 돼요. 한편 요거는 이제 그 불법행위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하나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멸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게 시효제도예요. 민법 총칙 160조 마지막쯤에 가면 있는 제도예요. 시효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멸시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효에 걸려서 소멸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그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과실상계라는 개념이에요. 느낌 알겠어요? 과실상계니까.
과실을 서로 쌤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는데 니도 어느 정도 잘못했으니까 100% 내가 물어내는 게 아니라 니 잘못한 30% 분을 빼고 한다 했을 때 과실상계예요. 이해되겠죠? 그런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최종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형사적으로 본다면 민법에서 형법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 형법에서 이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칭되는 이것을 내가 지금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형법에서 개념을 포착할 때 민법 불법행위랑 비교해보면 이해가 돼요. 다만 형법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뭐뭐 잘못한 경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데 형법의 규율은 여러분이 뭐 정확히 공부 안 했어도 대충 사람을 뭐 죽인 자는 그 마지막 서술어가 어떤 표현 되겠어요? 예컨대 뭐 징역 몇 년 이상에 처한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죠. 형법적으로도 나쁜 행위죠. 뭔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 손해가 형법에서는 재물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죽이는 경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뭔가 모욕,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해가 형법에서는 실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손해도 있고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손해도 있고 재산적으로 나타나는 손해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 강론에 가서 보면 나중에 형법도 그때는 뭐 판택된 체계 뭐 이런 용어는 안 써요. 형법에서. 근데 형법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럼 총론은 총이란 말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말을 해줘요. 근데 강론은 이제 개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가요. 그럼 이 강론에 가면 이제 진짜 범죄를 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죄 중에 여러분이 난 계속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걸 배웠으면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는 또 문과가 아니라 이과였는데 아까는 또 이과 베이스 있나 없나 봤더니 또 그때는 또 다 문과 베이스고 왜 그럼 문과 베이스는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정치 경제를 배웠을 텐데 요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런 거 없어요? 아 이과였으면 안 배웠다고 치지만 문과는 배웠을 것 같은데 이때는 왜 문과 아닌가?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다가 대학교는 또 문과로 왔어요? 네? 나같이 그랬나? 그런 개념이 나 때는 배웠나? 하여튼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큰 카테고리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속에 가면 이제 그게 뭐 이제 이 신체적인 것에 관한 거냐, 재산적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나뉘는데 이 손해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죽였냐, 다치게 했느냐인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형법에서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 경우라면 이 손해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 민법에서의 불법행위와 형법에서의 범죄의 차이는 민법은 손해라는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런 말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이 회복이랄까 응징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타나는데 이건 어떤 교과서에서도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없어. 비교는 더더욱 못하고 이런 얘기는. 근데 잘 보세요. 형법은 좀 아까 잘은 모르지만 뭐뭐 헌자가 좀 더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을 뭐 때려서 다치게 한 자, 상해를 입힌 자 이렇게 막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처럼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라는 한마디로 얘기 안 하고 개별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말을 그럼 내가 뭐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형법에서는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앞에 거의 구체적에 따라서 그게 뭐 징역
또는 벌금 얼마라고 계속 나오지, 그 통괄적으로 그냥 나쁜 놈이니까 깜빵 가야 된다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에도 뭐예요? 범죄 저지른 자는 깜빵 가야 된다. 만약 이것처럼 표현한다면 그 대충 그런 표현으로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 무진장 쉽네. 형법 강론에 그 수많은 죄를 애우지 말고 민법처럼만 규율한다면 뭐예요? 타인에게 나쁜 짓 한 자는 깜빵 가야 된다. 또는 돈으로 내야 된다. 뭐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형법은 막 그렇게 100여 개 막 조문이 쫙 강론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누구도 말 안 해주고 누구도 안 해. 잠깐 또 지루하니까 이게 조문이 좀 심플하면 좋겠다는데 나 때는 사법시험이 하도 어려워서 요새 사법시험 줄여서 300명 뽑는데 나 때는 300명 뽑아 원래부터 300명 뽑았는데 무진장 어려우니까 막 공부하다가 우리도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냥 독서실 같은데 도서실 앞에 나와서 저녁 먹고 죽 때리고서 막 온갖 잡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요즘 로스쿨도 여러분 뭐 비난 아닌 비난으로 뭐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벌써 막 힘드니까 어떤 놈이 자기네 아버지 법조인이니까 약간 우스개예요. 그 진짜 진정 자기는 그냥 대물림으로 법조인 됐으면 좋겠대요. 고시공부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얘기 저런 잡담 아닌 잡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획기적인 말을 했어. 너 그 조선시대 태어나서 니네 아버지가 뭐 해서 너 이렇게 음서제 비슷하게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치면 더 그 이전 시대로 가고 싶다고 어떤 애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또 문과 이때는 아니니까 뭐 국사 안 배웠어요? 고조선 시대로 가고 싶대요. 왜 고조선 시대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고조선 법제도는 8조 법금이라고 들어봤어요? 8조 법금? 조문이 8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만 외우면 고시공부 끝. 웃기려고 한 거예요. 8개만 외우면 고시공부 끝. 8조 법금이니까. 그런 잡담 아닌 잡담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플했으면 참 좋겠는데 형법은 이게 그럼 그 원인은 뭘까? 민법은 물론 민법은 이 750조 다음에 오늘 배운 뭐 사용자 책임, 감독자 책임, 공작물 책임에서 특수불법인에서 약간의 가감적인 상황이 몇 개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문 하나가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은 왜 나쁜 짓 한 범죄 저지른 자는 징역 보내서 깜빵 보내야 된다라고만 안 하고 그렇게 막 세분화되어 있을까? 그걸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 여기에 써놨어. 이제 읽어보세요. 재형 법정주의라는 형법의 기본 이념이 있어요. 재형 법정주의. 여기 법정이란 말 나오네요. 이런 거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이 의미는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뭐예요? 그 추상적으로 하면 막 그 판단자가 막 그냥 마음껏 해버리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정해놓는 거예요. 형벌 없으면 범죄 없다. 이게 재형 법정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재형 법정주의라는 거는 어떤 교과서든지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 인권을 보장하려는 거고 그래서 범죄 없으면 형벌 없는 거고 함부로 이렇게 뭐 재량에 의해서 사람 막 이렇게 몰아치면 안 된다 등등이 기본 이념이라고 교과서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지금 내 설명은 그런 것을 뭐 전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얘기한다면 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민법에서의 이 불법행위와 형법에서의 범죄에 대한 이거는 일단 동일 탁에서 쭉 내려다 보려니까 그쪽은 이제 과실은 특별히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우리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한 거, 고의과실이 있을 것. 그래서 손해라는 게 이쪽은 이제 어떤 법익을 침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게 이쪽에서는 돈으로 결국 배상하는 건데 여기서는 물론 벌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돈으로 배상하는 그건 배상이 아니라 뭐 국가의 징벌적으로 어떤 것으로 내는 거지 그 피해자한테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금전적이든 육체적인 어떤 그 감금에 의한 그 형벌이든을 받는다 해서 이게 왜 제각각되고서 이렇게 조문이 하나가 아니고 각각되느냐를 나는 재형법정주의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건 어디도 안 나오는데 그냥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교과서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해보면 이제 된단 말이죠. 연결이.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뭐 위법하지 않아야 된다. 의법성 조각사유란 말을 여러분 한자로 대단히 어려워요. 잘 읽지를 못해요. 한글로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왜 못 읽냐면 이거 지금 한자로 쓰면 저자, 저각사유라고 보통 읽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데 크게 민사에도 있고 형사에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이제 형법에 가서는 인과관계, 민법에서 인과관계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 조금씩은 틀려지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형사적으로 책임 능력은 14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나이로 딱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시효라는 개념 등이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총칙적인 시효 개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따로 또 한번 특별하게 이제 단기 시효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시효의 문제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등등이 지금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설명이 마저 내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요. 시간이 된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수고했어요. 오케이?